마지막으로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중국 문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라고 불리는 나라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와 이웃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은 문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원전 2500년경에 황허라고 불리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을 중심으로 중국 문명이 형성이 되었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4대 문명 모두 청동기 시기에 발달했기 때문이요. 청동기 문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역사서에 보면은 중국의 역사서 중에서 사기라고 불리는 역사서가 있었는데, 이 사기라고 하는 역사서에는 기원전 2000년경에 중국 최초의 국가인 하라고 불리는 국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직까지 이 하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를 않아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최초의 국가는 상이라는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은요, 기원전 1600년 무렵에 황허강이라고 하는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어요. 한번 지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황허라고 불리는 강이 됩니다. 이 강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어 중국 문명이. 그리고 이 초록색 띠 보이시죠? 이게 바로 최초의 국가인 상이라고 불리는 국가의 영토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그리고 상의 수도는요, 은허라는 곳이 있는데 이 은허 안에 실제로 상나라 때 만들어진 궁전이라든가 사용했던 물건 이러한 것들이 발견이 되어서 이 상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라고 불리는 나라와는 달리 실제로 존재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의 수도를 은허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상나라를 다른 말로 은나라이기도 했어요. 불리기도 해요. 자, 아무튼 황허강 중하류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국가 형태로 출발하게 됩니다. 자, 이 상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신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시행이 되는데, 자, 신권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PPT 지도가 안 없어지네. 볼게요. 자, 왕이 정치랑 종교에서 모든 권력을 가집니다. 자, 정치의 정자와 종교의 신자, 그러니까 신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합쳐서 신권 정치라고 불리는 거고요. 또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왕이 직접 점을 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갑골문이에요. 바로 요건데요. 갑골의 갑은요, 이제, 일반 뼈나 아니면은 거북이 등껍질이나 뼈에 열을 가하고 난 뒤에 두드린다고 합니다. 뾰족한 걸로. 그러면은 금이 가요. 이러한 금의 위치, 뭐 금의 굵기, 금의 방향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점을 쳤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요. 점차 나중에는 갑골문이라고 하는 문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자가 새겨져 있죠.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점을 친 다음에 그것을 기록했는데요. 그것이 갑골문이 되고요. 한자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종이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 뼈를 통해서 점을 치고 그 나온 점괘를 또다시 거북이 등껍질 뼈를 이용을 해서 기록을 해서 남긴 것이 갑골문이 되고요. 이 갑골문이 바로 한자의 기원이 됩니다.
자, 또 이들은요, 메소포타미아처럼 태음력 사용을 했고요. 순장의 풍습도 있었는데, 순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왕이 죽었어요. 상나라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상나라 왕의 부인들, 그리고 상나라 왕을 모셨던 궁녀, 내시, 신하들까지 함께 무덤에 같이 묻히는 것을 순장이라고 합니다. 이 순장을 당시에는 상당히 명예롭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명예롭게 내가 모시던 나의 주인과 함께 묻히는 거라고 해서 많이 이제 되게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순장의 풍습은 사라지게 됐죠. 자, 요거와 관련된 우리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정확히는 우리 앞서 얘기한 갑골 문자 이야기 있었죠? 그거와 관련된 영상 하나 올렸으니까 그것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로는 27, 학습지는 7페이지가 되는데 자, 앞서 보았던 갑골문입니다. 자, 이 갑골문에 새겨져 있는 글자와 오늘날의 한자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갑골문에는 이러한 글자들이 새겨져 있는데 자, 기역 같은 경우 바로 날, 일자와 흡사하죠. 그리고 니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나무 목자와 흡사합니다. 답은 다음 PPT에서 보여줄 거예요. 또 이걸 통해서 상의 정치적인 특징을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당시의 상은요, 정치적인 일이 있으면 하늘에 점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신의 뜻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신의 뜻을 판단하고 점을 치는 사람은 상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나라의 왕은요, 제사장의 역할도 주관을 했고요. 정치적인 일도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신권 정치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답을 정리하면 기역과 니은에는 날일자, 나무 목자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 갑골문이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의 기원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상의 정치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나라의 왕이 정치뿐만이 아니라 점을 치는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함께 봤기 때문에 신권 정치를 단행했다라는 점. 또 국가를 운영할 때는요. 하늘에 점을 치는 일, 그러니까 제사의 비중이 상당히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일을 서로 의논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점을 쳐서 그 점괘의 결정을 따르는 이러한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상나라를 걸쳐서요. 그 다음 왕조는 주라고 불리는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주라고 불리는 나라는요. 원래 기원전 1100년 무렵에 상나라의 서쪽에서 성장한 나라인데 원래는 상의 제후, 즉 상나라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주나라가 힘을 키우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에는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라고 하는 나라를 성립하게 돼요. 자, 지도를 다시 보시면 우리 진한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 바로 이 지역이 주나라 최대 영토를 표현한 거고요. 자, 이 주나라에서는 반드시 이거 아셔야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바로 봉건제라고 하는 것이 실시가 하는데, 자, 우리 지도를 다시 보면은요, 앞서 상나라에 비해서 주나라의 영토가 훨씬 넓어졌죠. 그래서 왕이 혼자서 이 넓은 지역을 다스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 넓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봉건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는데 왕은 그러니까 수도와 주변만 통치를 하는 반면 왕족이나 공신들은 자신의 신하, 제후로 삼아서 지방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영토를 주는 거예요. 영토를 주고 너 이 지역 다스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후는 그에 대한 대가로 왕에게 곡물이나 군사를 제공하게 되는데 자,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습지도 6페이지에 있죠.
자, 당시 주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왕을 계승할 때에는요, 장자 계승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아들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그 이하 친척들은요, 제후로 임명을 해요. 자, 그렇다는 의미는 제후와 이 왕들 같은 경우에는 피를 맺은 혈연 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왕은 자신의 뭐 형제 혹은 친척들을 제후로 봉한 다음에 일정 토지를 하사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토지 안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하사를 하게 돼요. 또 이들 같은 경우에도 작은 나라, 그러니까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 안에 작은 나라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경대부나 뭐 사 같은 관료들도 존재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작은 나라를 갖게 된 제후들은요, 천자 왕에게 그 대가로, 그러니까 땅과 토지와 백성을 준 대가로 군역, 군대의 의무, 공남, 자기 지방에 있는 특산물을 갖다가 바치는 이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봉건제라고 합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제후들은요, 곡물과 군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봉건제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종법제, 즉 큰 아들, 적장자 계승, 그러니까 큰 아들이 계승하고 그리고 나머지 작은 아들이 제후가 되는 이러한 종법제를 기반으로 할 뿐만이 아니라 천명사상이라고 해서 덕이 많은 사람이 왕이 되어서 하늘에서는 그 왕에게 권력을 맡긴다라고 하는 이 종법제와 천명사상 두 가지를 기반으로 이 봉건제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봉건제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나라의 왕이 우리 용인 지역을 자신의 동생에게 하사했어요. 제후로 임명을 하고 하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사를 받은 왕의 동생은요, 그 왕의 동생이 죽은 다음에 다시 왕에게 그 토지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 동생의 아들에게 또 영토를 물려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제후의 큰아들, 또 그 큰아들의 큰아들 이런 식으로 점점 가다 보니까 당시의 천자, 왕하고 제후와의 혈연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 이전에는 나하고 가까운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왕의 말을 잘 들었을 거야.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피가 멀어지게 되면서 거의 남과 같은 사이가 되다 보니까 이 천자, 왕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게 됩니다. 제후들이. 그래서 제후의 세력이 점차 커지게 되면서 이 주라고 하는 나라는 자연스레 약화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결과 기원전 8세기경으로 가게 되면 주나라의 수도를 나급, 지금의 로양이라는 곳으로 옮기면서 주의 영토는 더더욱 축소가 되는데요. 자, 지도 한번 다시 볼게요. 처음 주나라의 수도는 호경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호경이었어요. 그런데 점차 봉건제를 통해서 이 정치의 함에 있어서 피가 멀어지는 혈연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서 제후 세력이 강대해지게 되죠. 이에 따라 주가 수도를 이곳 나급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나급으로 옮기기 이전 시기를 수도가 서쪽에 있었다라고 해서 서주라고 불리고요. 나급으로 이동한 이후의 시기를 수도가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주라고 불립니다. 자, 이 동주 시기가 우리 다음에 배울 춘추전국 시대라고 해서 제후의 힘이 너무나 강해지게 되면서 주나라 왕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제후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전쟁을 했었거든요. 그러한 시기를 춘추전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세한 건 춘추전국 시대에 수업할 때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아메리카와 유럽의 고대 문명 나오죠.
첫 번째로 우리 아메리카에도요, 고대 문명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로 올메카라고 해서 올맥 문명이라고도 불리는데,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지어있는 여기 있죠? 여기 바로 이곳이 올메카 문명이 형성되었던 시기입니다. 기원전 1200년경에 지금의 멕시코라고 불리는 나라 동쪽에 형성된 문명이고요. 최초예요. 중앙 아메리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문명입니다. 자, 이 올메카 역시 달력을 사용을 했는데 이때 달력은 한 달에 30일이 아니고 한 달을 20일로 두고 대신 1년을 13개월로 두었다고 해요. 또 이 시기에도요. 이 올메카 문명도 문자 사용했고요. 또 피라미드와 거대한 머리 조각상 등이 대표적인데 보면은 우리 뒤에 가면은 이거 피라미드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랑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야 문명이 됩니다. 바로 이 지역, 분홍색 지역이 바로 마야 문명이 원래 발전했던 지역이 되는데, 자, 올메카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중앙 아메리카의 남부 지역, 그러니까 열대우림인 지역, 그곳에 성립이 되는데, 이 마야 문명 같은 경우도 신정 정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통치자, 왕이 종교의식까지도 함께 주관을 하면서 정치도 행하는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 마야 문명이 되는데요. 자, 이 마야 문명 같은 경우에도 올메카처럼 그림 문자 사용했고요. 천문학, 수학의 발달을 해서 이십진법이 등장을 하고 우리 제로, 영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또 피라미드 신전을 건축을 했는데 우리 피라미드는 이집트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올메카 문명 그리고 마야 문명에도 피라미드는 존재했습니다. 바로 이게 이 당시 만들어진 마야 시기에 만들어진 피라미드인데요. 우리 이집트의 피라미드는요. 무덤이었죠. 왕이나 왕족들의 무덤이었다면 이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그러니까 마야 시기에 올메카와 마야 시기에 만들어진 피라미드는요. 무덤이라기보단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멕시코 지역, 마야 지역에도 피라미드가 있었다라는 점. 또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했고요. 훗날 마야 문명은 잉카 그리고 아스테카 문명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자, 이 마야 문명은 무려 15세기경까지 쭉 유지가 되다가 대항해 시대에 에스파냐의 침입, 지금으로는 스페인이라는 나라인데 바로 이 스페인이 옛날에 에스파냐, 이 에스파냐의 침입으로 인해서 마야 문명은 결국 파악에 사라지게 돼요. 또 유럽에도요, 고대 문명은 존재했습니다. 바로 크레타 문명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미노아 문명이라고도 해요. 기원전 2000년경에 에게해를 중심으로 이 크레타 섬에서 성립이 되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자, 지금 현재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 그리스 아래에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바로 이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해서 크레타라고 하는 문명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 크레타 문명은요, 아주 왕권이 강력했고요. 지도에서 본 것처럼 섬을 중심으로,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해상 무역의 바탕으로 청동기 문명이 번영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당시 크레타 섬의 왕들이 머물렀던 궁전이 크노소스 궁전인데 프레스코 장식, 바로 아래 보이는 이렇게 화려한 프레스코 장식과 공중 화장실, 하수시설도 존재했을 뿐만이 아니라 금은 세공품까지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문명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케네 문명입니다. 자, 기원전 1400년경에 그리스 본토에서 남아한 미케네인에게 장악을 당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미케네 문명이 형성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
자, 이 미케네 문명을 형성한 사람들은요, 바로 이 그리스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 아래쪽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립한 것이 미케네 문명이 되고요. 이 미케네 문명은 바다를 건너서 크레타 섬까지 진출했다고 해요. 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크레타 섬은요, 청동기 문명이었다면은 이 미케네 문명 역시도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이거 오타네요. 메케네가 아니라 미케네입니다. 청동기 문명이었었는데 1200년경에 가면은 도리아인이라고 불리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 도리아인 같은 경우는 청동기가 아닌 철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철기를 사용하는 도리아인에 의해서 미케네 문명까지도 멸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우리 여기까지만 수업을 할 거고요. 다음 주 원격 수업할 때에는 그 다음 진도, 이제 춘추 전국시대와 진해 통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학습지에 빈칸 다 채워 넣으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관련 영상들도 함께 올린 것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